네, 데뷔 시즌인 7980 시즌 전반기 이게 오자마자 아무도 몰랐을 텐데 차붐의 존재를 오자마자 월클 1위였네요 심지어. 네, 안녕하십니까. 플레이TV 성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네, 나름 이거 굉장히 기대했던 뉴스거든요. 키커 랑리스트 분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랑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데스리가 선수들 랭킹인데 네. 여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리그 전체 11위도 아니고 센터백 가운데 1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좀 충격적 아닙니까? 충격? 사실 예상한 바라서. 아, 그런가요? 네. 아. 좀 이렇게 낮게 보고 있었으니까. 네. 동의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키커에서 늘 이제 평점을 잘 안 준 것도 뭐 사실이기 때문에 뭐 김종윤 기자 얘기처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긴 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이건 좀 심한 것이 아닌가. 보시면 월드 클래스는 없고 인터내셔널 클래스 4명 있는데 거기 김민재도 없고요. 내셔널 클래스에서도 중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거론된 선수가 16명인데 그중에 11번째네요. 일단 랑리스트가 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랑리스테라는 말 자체는 그냥 영어의 랭킹이랑 똑같은 독일어입니다. 네. 랭킹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좀 더 정확히는 랑리스테 데스 도이첸 푸스발. 그러니까 독일 축구 네. 순위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독일 축구 순위란 말입니다. 그냥 네. 줄여서 랑리스테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키커라는 축구 전문지가 뭐 보통 경기별 평점은 수많은 매체가 매기지만 네. 이제 반기마다 2023, 24 시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반기마다 네.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모든 선수 랭킹을 다 매기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거의 초창기 작업이 무려 1956년에 시작됐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작업을 해오면서 권위가 생겼어요. 뭐 영화계로 치면 뭐 연말마다 올해 영화 탑10 같은 거를 권위 있게 뽑는 매체들이 있거든요. 네. 까이에드 시네마. 뭐 가이에드 시네마, 네. 사이트 앤드 사운드.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내 21이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 중이고, 그것도 좀 권위가 있죠. 뭐 그런 건데, 그런 걸 스포츠계에서 하고 있는 뭐 그런 좀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는 아무래도 스포츠고 성과가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정량적인 그런 그 순위에 따른 그 수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흔치 않은데 키커처럼 이제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축구 매체에서 이 랭킹을 굉장히 오래 진행을 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또 권위를 갖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막 그 뭐 게르트 밀러 뭐 차붐 이런 시절 때도 계속 이 순위가 매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매기면서 또 이걸 또 등급을 나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 월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말로 하는 월클이 아니라 여기는 자기들이 딱 순위를 매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월클이고, 독일어로 이제 벨트 클래스라고 하지만 네. 딱 보시면 알아요. 영어의 월클과 비슷하게 썼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인터내셔널 클래스, 네.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클래스, 그러니까 리그 클래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는 좀 먹어주는 선수, 뭐 이렇게 요게 상당히 좀 빡빡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전통, 그다음에 정론지에 가까운 키커의 성향, 우린 타블로이드 네. 아니다, 축구 전문이다, 이런 성향이 두 가지도 중요했지만, 세 번째 이유가 좀 짜기 때문입니다. 네. 원래 짜면 약간 권위를 인정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국내 영화평론가 박형식 씨가 유명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그 연말 시상식에서 모 방송국이 상을 너무 남발하니까 아 이게 뭐냐, 그리고 왜 대상을 2명을 주냐, 공동수상 많으면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 클래스 레벨을 잘 안 주더라고요. 네, 벨트 클래스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다고 막 퍼지던 게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그때 해외 축구 붐이 막 일었으니까. 네. 그 시기가 딱 분데스리가 및 독일 대표팀이 별로 안 좋았던 때랑 겹치면서 네. 엄청 짰어요. 그래서 2010년대 10년 동안 벨트 클래스가 딱 21명 나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21명이면 뭐 각 반기마다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한 거죠. 그치, 1년에 네. 2번 발표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의 와 진짜 짜다 이런 명상은 요즘에 좀 퇴색된 면이 있는데, 왜냐면 2010년대 들어서 독일 대표팀이 중흥하고 네. 독일 팀이 뭐 챔스에서 트래블하고 막 이러면, 챔스를 포함 트래블하고 막 이러면서 좀 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에 10년 동안 보면 71명, 앞선 10년에 비해서는 3배가 넘는 벨트 클래스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범근 선수의 선수 시절을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막 찾아보다가 요 키커 그때 많이 보면서 나오죠. 그때 월클을 한번 하셨잖아요. 뒤에 그쵸.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혼자 뿌듯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랑리스트에 많은 분들이 찾아도 보시고 네네. 많이 익숙한 그런 랭킹인데, 이번 시즌 전반기는 어떻습니까? 월클이 많이 나왔나요? 네, WK 벨트 클래스가 5명이나 나왔어요. 네.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비 쪽엔 센터백은 없고 공격수에서 이제 케인, 네. 그리고 이제
윙어. 윙어의 자네 그리고 이제 비르츠, 네. 그리말도, 프림퐁 이렇게 네. 5명. 굉장히 많네요. 네, 제가 아까 2010년대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평균을 내보면 한 번 선정할 때마다 3.5명 꼴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5명이에요. 네.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바이에른이 최근에 트래블한 그 19-20 시즌을 봤어요. 네. 그 시즌 끝나고 그 후반기 평가를 봤는데 6명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그때급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5명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2명, 레버쿠젠에서 3명이 네. 이름을 올린 상당히 레버쿠젠이 뭐 전반기 잘하기도 했지만 높은 평가를 키커에서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참고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이제 그 해리케인하고 자네가 월클, 네. 우파메카노하고 노이어가 인클, 네. 김민재를 비롯해서 김코, 8명의 선수, 우밀, 코미, 울마. 네. 네, 내셔널 클래스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케인이랑 자네의 개인적인 활약상은 WK 받을만 하고 네. 케인은 무조건 받고요. 네. 자네는 그 내볼못 내가 볼 때 유독 못하는 선수라서 국내 네. 축구 팬들이 보실 때 야걔 못하던데 자네가? 무슨 자네야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지만 그 챔피언스리그 물론 챔피언스리그도 이건 치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분데스리가에서 평균적인 활약상이 진짜 엄청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받는 게 맞다 보고요. 근데 이제 레버쿠젠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이번 전반기 분데스리가 1위 팀 정도가 아니고 반기로 끊었을 때 네. 독일 역사상 최고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에서 한 2-3명 나오는 거는 말이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의 오늘 관심사는 센터백입니다. 네. 센터백에서 이게 이제 랭킹인데요. 네. 이렇게 쫙 보시면은 월클 없고요. 네. 인터내셔널 클래스에 레버쿠젠 수비수 3백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코스누, 타 그리고 탑소바. 탑소바 그 사이에 이제 우파메카노가 이름을 네. 올렸고 이해가 가는 그런 그 랭커이긴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레버쿠젠 3백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전반기에 저세 네. 선수는 진짜 잘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은데 우파메카노가 저기 3위 전체 분데스리가 전체 센터백 중에 3위에 있고 지금 김민재 하필 선수가 그래픽에서도 김민재는 가려지고 우파메카노 나와 있는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여준 것 같네요. 네, 상식적이네요. 우파메카노가 꽤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시마칸, 안톤, 뭐 후멜스, 코흐, 파초, 클로스터만 그리고 김민재인데 저 여기 동의 안 됩니다. 네. 코흐가 위에 있다? 요거 이해 못 하고요. 시마칸도 전 이해 못 하고요. 안톤은 좀 그래도 안톤 요시는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안톤은 네. 모 평자는 이제 독일 현지 평론가 중에서는 리그 베스트 전반기 베스트 넣는 선수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다르긴 했습니다. 슈트가르트가 강등권에서 지금 거의 뭐 챔스권까지 올라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1위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IK에 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진짜 높게 치면 IK 꼴찌 네. 아니면 그래도 NK 중에서 좀 높은 편? 요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작년 시즌 끝나고 났을 때의 네네 작년 후반기. 랑스테거든요. 여기 보면 더리우트 이번에 아예 빠졌습니다. 네. 더리우트가 1위고 뭐 타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김민재가 11위잖아요. 네. 지난 시즌 끝나고 10위가 이토 히로키였어요. 근데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강등권에서 헤매기도 했지만 지난 시즌에 제가 또 분데스리가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토 히로키가 물론 괜찮긴 해. 올 시즌 김민재하고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저는 좀 약간 너무 의아합니다. 어떻게 김민재한테 올 시즌에 지금 네. 11위를 주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일이면 분데스리가 전체에서 뭐 주전급 센터백이 한 40여 명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 25%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높은 편이니까 여기 든 거긴 한데 네. 너무 낮아요. 네, 너무 후려치기가 좀 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그러면 11위를 주면서 어떤 평가를 했나 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세리아에서 보여준 클래스에 비하면 더 발전을 해야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만하다. 여름에 휴식을 취하는 대신에 군사훈련을 받고 왔다. 미넨에서 휴식 없이 계속 뛰었기 때문에 경기력의 꾸준함이 부족했다. 슈투트가르트를 3대0으로 꺾은 경기처럼 월클급 경기도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전과 포칼 자르브리켄전 같은 경기에서는 팀 패배와 더불어서 김민재도 부진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합당한 평가를 하기 네. 위해서 김민재가 기대와 원래 실력에 비해서는 못했어. 네. 그런데 이제 실력 감퇴가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건 우리도 알아. 뭐 이 네. 정도로 쓴 거죠. 네. 뭐 사실 키커 이 취재팀의 주관적인 이게 랭킹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네.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워낙 권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같이 뛰었던 우파메카노 선수보다 김민재 선수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네, 이 평가를 보고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우파메카노 평가를 봤어요. 그게 제일 의아하죠. 네. 네. 우파메카노 평가를 봤는데 우파메카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키카의 바이런 미넨 전문가들이 놀라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꾸로입니다. 김민재는 기대치가 높은 것에 비해서 아쉽다는 거고 우파메카노는 기대 안 했는데 그것보다 잘했다. 우파메카노는 네. 지난 시즌 전반기 1위였나? 그리고 후반기에는 맞아요. 없어요. 후반기엔 리스트 제외. 네. 우리가 왜 제외했는지 설명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전반기에 다시 전체 3위. 굉장히 등락이 큰 선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여름만 해도 키커 편집팀 내에서 바이른 미넨 그 주전 자리를 놓칠 선수가 더리우트나 김민재가 아니라 우파메카노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전 대패를 제외하면 실수가 거의 없었고 믿을만한 플레이 펼쳤다. 뭐 이 평가가 틀리진 않은데 저는 그렇다고 김민재 선수가 실수가 많았나요? 뭐 이미 실수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또 뒤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김민재가 실수가 있었는데 그 실수 하나만 가지고 좀 평가에 준 거에 너무 큰 비중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이 노이어 골키퍼가 지금 보면 골키퍼 부문에서 두 번째죠. 네, 네. 이번 시즌에 그 코베 골키퍼 이어서 2위 네. 경기도 많이 안 뛰었. 반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키카 내부 결국엔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다 보니까 뭔가 그런 취향, 네. 뭐 편견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키커에서 이 평가하는 말들이 제가 키커 기자를 현지에서 만나서 네네. 네,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했던 얘기랑 거의 일치해요. 바이엘은 그분이 아마 바이엘은 취재팀 팀장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이거 그분이 썼을 거예요. 그 바이엘은 수비수에게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실수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기여도 말고 실수를 몇 번 했는지를 우리는 선수 평가에서 중요하게 본다고 아예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름의 기준이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바이에른 같은 아주 대형 구단은 팀으로 키커 같은 데서는 몇 명이 붙으니까 네. 우리끼리 평가를 할 때 이제 공통된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에른 수비수는 실수를 안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자 이런 식으로 좀 이미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기준에 김민재 선수가 하필 좀 어긋나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이게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요.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올 시즌에 그 프리미어리그 와가지고 거의 탑급 활약을 펼치고 지금 부상 때문에 잠깐 못 나오고 있지만 반더벤 있지 않습니까? 반더벤이 미키 작년에 반더벤. 14위였어요. 골프식으로 네네. 그 소속으로 이제 뛰면서 그리고 맨시티로 간 그바르디올도 이제 9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럼요. 뭐 이거는 참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약간 좀 너무 아쉬워서 요 키커의 관점에 대해서 네. 우파메카노랑은 붙어 있어야죠 둘이. 네. 예. 그 레버쿠젠 경기 보면요 거의 경기를 그 지배하는 시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 시즌에 슈투트가르트전 정도가 조금 이상하게 밀렸고 대부분 센터백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비율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제가 주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공중볼 경합 승리 뭐 센터백 가운데서 리그 3위 수준인데 인터셉트도 리그 전체 3위 수준이고 근데 패스 성공률 순위에서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와 함께 이제 2, 3위에 올라 있고 탑소바나 코스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약간 처지는데 김민재 선수의 가장 인상적인 기록인 이 패스 횟수. 요거는 그만큼 볼을 많이 만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볼을 만지는 횟수가 많고 플레이에 관여하는 횟수가 많다는 거는 뭐 단적으로 실수 뭐 횟수가 설령 좀 많다 하더라도 조금 더 많다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이렇게 좀 절대 수치로 보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자잘자잘한 기여도가 0.1씩 쌓여서 네. 몇십 개가 쌓여가지고 몇이 되더라도 뭐 눈에 딱 띄는 실수 하나로 1.1점씩 탁탁 감점하는 게 네. 더 크다는 게 이제 키커식의 관점인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팀이 경기를 다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했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많은 패스 횟수 숫자도 팀 전술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이 돈 게 아니고 김민재가 많은 짐을 떠안고 빌드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메워주는 선수가 없는데 네네. 동료들의 실수는 김민재가 굉장히 걷어내주는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같은 실수라도 네. 그게 실점으로 직결되느냐 네. 아니면 실점을 안 하고 넘어가느냐. 넘어가면은 감점이 덜 됩니다. 김민재의 실수는 유독 실점으로 직결돼서 이제 눈에 확 띄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나 뒤에 있는 노이어가 커버를 못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둘은 잉클이고. 네.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는 그래도 뭐 멀리 있으니까 네네. 뭐 김민재의 실수로 인해서 뭐가 위기가 닥쳤을 때 멀리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골키퍼는 무조건 골대 있잖아요. 네. 근데 노이어가 그거 다 막았으면은 김민재의 실수도 덮어지고 노이어 평가 더 올라갔을 거 그쵸,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장면이
분데스리가 경기 쭉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노이어 선수 평소에 비해서 그렇게 존재감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을 가지고 잉크를 주는 거는 좀 그냥 뭐랄까 명성값이 아닌가. 예, 예. 그냥 뭐 관성적으로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리고 네, 좀 아쉽다는 거죠. 그 앞에도 사실 좀 수준급 선수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재밌는데 고레츠카가 미드필더 중에 3위로서 네. 역시 NK이고 키미히가 미드필더 중에 7위로서 역시 NK입니다. 아, 킴이 많이 떨어졌네. 예, 근데 뭐 이것도 떨어진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클래스를 생각하면 이것도 키커 입장에서 낮춘 걸 수 있지만 그렇죠. 그 포지션이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선수들은 각 포지션에서 3위, 7위란 말이에요. 김민재 11위인데. 근데 고레츠카랑 키미히가 예년만큼의 중원 장악력과 안정적인 볼 선언을 못 해줬기 때문에 네. 김민재가 더 많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우리가 알지 그렇죠. 않냐는 거죠. 네. 네, 김민재가 오히려 키미히 대신에 볼 백업을 하고 네. 이런 경우들이 이어지다가 그 프랑크푸르트전 대패로 문제가 팍 터지니까 음. 결국에는 이제 키미가 컨디션이 안 좋기도 했지만 벤치로 내려가고 팀이 막 점유율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서 경기하고 막 이랬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좌우 풀백, 앞에 미드필더, 뒤에 골키퍼 모든 포지션이 다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혼자 힘으로 어떻게 다 메꾸면서 팀을 최소 실점 2위로 이제 겨우겨우 이끌다가 네. 실수 몇 번 한 건데 실수했네! 가점! 이렇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료들의 부진이 가장 큰 아쉬운 이유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거의 못 쉬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갈린 센터백이 거의 없는데 그런 네. 것들은 전혀 배려가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아, 물론 이제 네. 체력 요인은 이건 경기력 평가니까 뭐 너 갈렸으니까는 못해서 뭐 이렇게 올려준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예. 그거는 평점에 네. 맞는 거긴 하고 너 못 쉰 거 알아라고 써 있으니까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제 체력보다도 그 본인한테 가해지는 수비의 하중. 예를 들어서 더리우트가 완전 빠져 있고 우퍼메카노가 급히 복귀해서 네. 60분 뛰고 계속 빠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럼 김민재 옆에 막 마즈라이 뛰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네. 예, 마즈라이 있고 막 부나사르 있고 막 수비 애들은 막 수비도 빌드업도 못 하고 김민재 혼자 그냥 지릅시다 이러고 뻥뻥 지르고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럼 그런 기간에 김민재가 막 경기 평점 2점 1점 받고 그게 이제 막판 키커 이 랑리스트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죠. 네. 요즘에 아쉽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점이 굉장히 적거든요. 네. 경기당 좀 1실점 정도 하고 있고 최소 실점 2위. 프랑크푸르트전 5실점을 빼면 상당히 실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시즌 끝나고 더리우트가 잉클 받을 때 1위 받을 때 그때보다 실점이 적은데 네네.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네. 참고로 이 랑리스트에서 역대 한국 선수들 올 시즌은 이제 김민재 선수만 이름이 들어가는데 역대 한국 선수들은 어떤 또 평가를 받았었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손흥민 선수는 그 레버쿠젠 시절에만 2번 포함이 됐는데 이제 잉클까지 못 올라갔고 네. 네클? 네, 뭐 NK, 네, 네. NK를 2번 받았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구자철, 박주호 선수도 한 번씩 내셔널 클래스 네. 받았었고 이재성 선수가 2번 받았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바로 지난 시즌도 받았고. 네, 네. 그렇죠. 워낙 팀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뭐 압도적으로 많이 키커의 단골 손님이었던 선수는 단연 네. 차붐. 네네. 네. 월클에 한 번 포함이 됐고요. 음. 인클에 4번 포함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내셔널 클래스에 9번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시절 경기를 우리가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 같은 거라서 네. 많이 거론이 되죠. 아, 그렇죠. 제 기억에 그때 데뷔 시즌에 월클이었을 거예요. 네,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네. 네, 데뷔 시즌인 7980 시즌 전반기. 네. 전반기 오자마자 아무도 몰랐을 텐데 차붐의 존재를 오자마자 월클 1위였네요, 심지어. 네네. 네. 이게 뭐 기록상으로는 이게 데뷔 시즌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앞이 독일 갔다가 입대 때문에 후딱 돌아왔어야 그쵸. 됐던 예. 그때라서 다른 스타트. 그 앞 시즌 뭐 경기 뛴 것 같지도 않은 그거 빼고 네. 진짜 데뷔 시즌에 바로 받은 거죠. 그렇죠. 이 시즌에 7980 시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뛰었고요. 이때 이제 유에파컵 우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런 평가 받았고 후반기에는 잉클 5위. 예. 아무튼 굉장한 대단하네요.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헤리케인이었나? 뭐 아무튼 오자마자 월클이니까 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저 뭐 WK, IK, NK 말고도 그 밖에 조금 더 거론할 만한 선수들 뭐 이런 등급도 있거든요. 아, 예. 저 그 세 개 못 들었을 때는 차보면 또 그것도 많이 드셔서 네. 예, 뭐 굉장히 뭐 거의 든 시즌이 거의 다고 못 든 시즌이 조금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 전통을 자랑하는 키커즈 랑리스트에 평가 리스트 이름 오르는 거 좀 반갑기도 하고요. 다음 랭킹 때는 좀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오를 네. 거라는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다 네. 생각하는데요. 일단
바이에른 자체가 전반기 막판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전 대패를 기점으로 투엘 감독이 네. 힘이 있다고 해서 빌드업 고집하고 경기 장악 고집하면 안 되겠다. 아 옛날 기미가 아닌데. 그냥 실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네. 생각한 것 같아서 이제 후반기는 그렇게 가도 경기력이나 어떤 실점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네. 또 투엘 감독의 수건대로 수미가 영입이 되면 역시나 도움이 될 거라 뭐 어떻게 해서든 김민재에 대한 부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걸 하나 보고요. 둘째로 좀 불안한 점은 네. 김민재 선수가 겨울 팀 전지 훈련을 빠지고 체력이 약간 빠진 상태에서 독일로 간다. 요 점은 조금 불안하고 네. 또 이제 반면 긍정적인 거 전반기는 유독 A매치 기간이 많았어요. 네. 반기에 A매치 기간 3번 하는 거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유독 9월, 10월, 많았거든요. 11월 다 있었잖아요. 네. 예. 그중에 2번 한국 왔다 갔죠. 근데 후반기는 아시안컵 끝나고 나면 3월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해외파보다도 체력 그 A 매치로 인한 체력 부담이 가장 큰 네. 그 김민지 특유의 일정을 아마 한 번밖에 안 겪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 본다면 반등은 뭐 많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파메카노나 더리우트의 사례도 보듯이 한 번 낮게 줬다고 해서 막 똥꼬집 부리면서 네. 우리는 더 낮게 봐. 잘해도 안 줘. 이러진 않거든요. 네. 올라도 내렸다 합니다.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그냥 누군가. 네. 아무튼 잘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